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흥미롭고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평온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드라마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억울하고 눈물을 쏟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라든가 감정, 그리고 법적인 권리가 얽혀 있는 복잡한 퍼즐과도 같은데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3가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속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 재산을 몰래 가로챈 가족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빠가 서류를 위조해서 아버지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꿨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상속권자다, 재산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호 사고나 구하라 씨 사건처럼 아예 양육을 하지 않았던 자식을 버렸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연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그 사람들의 상속권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주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갈등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나 손주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평온하게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상속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속 회복 청구라는 것인데요. 상속 회복 청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자기가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상속 등기를 했다면 진짜 상속인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상정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그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서 본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요,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자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속인은 원래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상속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소송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요. 예컨대 시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회복 청구가 어떤 제도냐라는 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런 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 중에 한 명 또는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또는 서류를 위조해서 단독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상속 재산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해서 등기를 마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나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는데 나중에 법정 지분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서류가 위조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명백한 상속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 회복 청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협의서를 근거로 해서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경우입니다. 제3자는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 지분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그 형제뿐만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3자가 선의의 취득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단독 등기를 마친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그 사람은 나는 몰랐다. 선의의 취득자자라는 주장을 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이 형제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 형제가 자기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이 자녀나 배우자는 제3자이기는 하지만 이 선의의 취득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체를 내 상속 지분만큼 돌려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놓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또는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내 단독 명의로 하는 협의서를 위조한 다음 단독 등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례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그리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두고 오빠들하고 갈등을 겪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상속 재산은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과 몇 필지의 토지 그리고 예금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총 3명, 총 5명, 즉 3남 2녀였습니다. 이 중에 장남과 차남, 그러니까 이 A씨의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사고를 쳤어요. 이 장남과 차남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아버지가 생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돌아가신 이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매수인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아있는 상속재산들은 모두 법정 지분대로 우리 5분의 1씩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난 너무 바쁘니까 그냥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택배를 보냈고요. 그런데 이제 A씨하고 다른 남자 형제 한 명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택배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협의서 보고 날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죠. 여기까지 굉장히 현명했어요.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제 도장을 날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주기 위해서 시골집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막 회도 시키고 술도 한잔 먹고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오빠가 이거 협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 지분대로 나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협의서를 내놓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알았어 라고 하면서 협의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오빠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그냥 건넨 거예요.
오빠는 분명히 말로는 법정 지분대로 나누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협의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장과 뒷장이 또 다른 것이었어요. 앞장에는 법정 지분대로 나누어주는 내용이었지만 오빠가 이제 이렇게 서류를 넘기면서 두 장을 여러 번 찍었는데요. 원래 상속 등기를 하려면은 그 서류들이 여러 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을 찍었는데 뒷장이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과 차남이 이 서류를 이용해서 토지를 싹 다 그냥 자기들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냥 믿고 이분들은 기분 좋게 헤어지고 술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A씨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거 장남과 차남이 부동산을 싹 다 등기하게 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게 무슨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도 아니고 서류를 위조해서 내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차남과 장남이 이미 등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한테 또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부동산 자체를 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속 회복 청구라든가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꼭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가처분을 통해서 부동산을 확보해 놔야 그다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승소했을 때 제가 그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소송에서 또 중요했던 거는 이 A씨가 이 부동산이 장남과 차남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즉 상속권 침해의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속 회복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등기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때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등기가 된 걸 알고 3년이 지나버렸다면 그때도 상속회복 청구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담당했던 이 사건은 A씨가 모두 그 기한 내에 소송을 바로 제기했기 때문에 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남과 차남이 A씨를 속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협의와는 다른 내용으로 등기한 것이 입증이 되어서 A씨가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남과 차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A씨는 원래 상속 비율에 따라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요. 예금도 정당한 비율대로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데요. 비슷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또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이것도 역시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고 소송도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이 상속 회복 청구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2채하고 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배우자인 남편, 그리고 자녀인 아들과 딸, B 씨가 이 딸이었어요. 이렇게 전체 3명이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으로 치면 아버지인 배우자는 7분의 3, 그리고 자녀인 아들과 딸은 7분의 2씩의 부동산, 그리고 예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자녀인 B 씨와 오빠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투병 기간 동안 이 B 씨와 오빠가 굉장히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정말 병원에서 자고 어머니를 옆에서 지키면서 오빠는 지방에 살았는데 병원에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아버지는 다소 좀 이기적인 분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골프 치러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간병에도 조금은 소홀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자녀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다소 독단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도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끝내 아버님과 이혼은 하지 않고 그래도 아버님 걱정을 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와 관계를 좀 회복해 보기 위해서 자녀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전에는 한 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런 좀 애절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았을 때 자녀들한테 어머니가 생전에 너희들과 손자들 각별히 아껴서 보험을 들어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필요하니까 너희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B씨와 오빠는 어머니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슬픔을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여행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속재산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예의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이제 지방에 사니까 택배로 인감도장하고 증명서 또 한 10통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 딸인 B씨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직접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B씨 오빠가 세무서에서 한 통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납부 안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 상속세 납부 안내서를 보니까 상속재산 전체가 아버지에게 귀속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통지서에 그 의뢰인 표현을 빌리자면 100대 빵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B씨의 오빠가 깜짝 놀라서 세무서에서 문의를 했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100대 빵인데 그러면 자녀들이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 거냐 그랬더니 세무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뭐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빠가 우리는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세무서에 따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법적 다툼을 한다는 것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자녀들은.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너희가 도장 줬지 않냐, 다 동의한 거 아니었냐, 이런 말만 하면서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 생전에도 아버지의 이 독단적인 태도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회복 청구는 3년 내에만, 자기의 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년 내에 다행히 찾아오셔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로 그 자녀들이 인감도장을 보낸 시점에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협의서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존재했다면 자녀들이 그 내용을 알고 도장을 날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협의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없이 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자녀들을 속여서 임의로
인감 도장과 증명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협의서를 마음대로 작성해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된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입증해서 판결이 내려졌고요. 법원은 자녀들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지분 각각 7분의 2씩의 법정 상속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 아파트와 토지,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서 7분의 4씩, 7분의 2씩, 총 7분의 4의 지분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회복 청구를 실제로 제기할 수 있게 위한 법적인 요건과 절차상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즉 시효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 청구에 대해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아무리 최근에 등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소제기는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상속재산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3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역시 상속회복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어쨌든 내가 발급을 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맡겼다던가 아니면 다른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협의서를 제공받고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즉시 상속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서 이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위한 중요한 또 하나의 절차는 가처분 신청인데요. 이 가처분 신청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상속 회복 청구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형제들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이거를 처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상속 회복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 이게 믿음과는 달리 중간에 바로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소송을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소송 자체가 무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절차는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에 이 가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는데 그 기간 중에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매매해서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적시에 이 가처분 등기를 하는 바람에 이 매매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처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거죠. 그때 부동산 매매가액이 수십억 원이었고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 때문에 매매 등기를 제대로 이행해 줄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매매 계약금 수억 원을 매수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는 소송 진행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속회복 청구든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처분을 잘 진행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상속권의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오랫동안 남처럼 살다가 자식이 죽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에 과연 이 부모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고 같은 큰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자녀가 어릴 때 가출해서 자녀를 버린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과 유족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씨의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구하라 씨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가출해서 구하라 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았는데요.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거액의 상속을 주장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공분하고, 그 사람이 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 너무 모렴치하다 라고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한 법 감정과는 별개로 법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상속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사건이 너무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런 법 감정이 전체적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양육을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죽음 뒤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져서 상속권 제한 제도, 즉 구하라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 구하라법, 즉 상속권 상실 제도는 이 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 민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 제한의 내용을 보면요.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피상속인은, 즉 이 사건에서는 구하라 씨가 피상속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즉 어머니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어머니죠. 다음에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유언 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게 미성년자일 때요. 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게, 즉 구하라 씨 본인 혹은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한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구하라 씨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린 시절 가출해서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경우 구하라 씨가 유언공증을 통해서 어머니에게는 상속을 하지 말라라는 뜻을 남기고 유언 집행자를 정해두면 나중에 구하라 씨가 사망했을 때 유언 집행자가 어머니의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구하라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고 하면 다른 상속인인 아버지가 법원에 어머니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없다면 그 다음 상속인인 오빠가 어머니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어머니의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해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게 되면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민감한 주제, 바로 혼외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현실에서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즉 혼외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그러면 과연 혼외자도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네, 혼외자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직계 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 출생의 정당성, 즉 혼인 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자녀라면 모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 대신 이제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에 만약에 이 혼외자가 올라가 있지 않다면,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사람이 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사람의 자녀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가 되고요.
부모가 만약에 생전에 이 자녀를 내 자녀다라고 인지를 한 경우, 즉 인지라는 것은 혼외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고,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혼외자도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송 없이도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가 인지를 자발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 부나 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이라든가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 소송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로 등록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망자가 생전에 인지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역시 자녀는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해소 또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해서 이 소송에서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이런 혼외자가 자기 자신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사진이라던가 편지라든가 송금 내역, 그리고 과거 생활기록부 같은 곳에 그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모 관계에 기재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이라든가 출생 당시와 관련한 친척이라든가 당사자의 증언, 이런 것들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피상속인과 혼외자 간의 실질적인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혼외자의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 가장 명확하지만 망인이 이미 사망해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형제 자매의 DNA 또는 간접 증거, 아까 말씀드린 생활기록부라든가 편지, 송금 내역, 이런 것들로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아서 상속인이 되거나 아니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해서 상속에서 제외한 경우도 실무상 많이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 사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경우 한 가지는 부모님이 예전에 동네에 그냥 아는 분이 자녀를 출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녀분을 호적에 좀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부모님이 선의를 가지고 그 여자분의 자녀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셨고요. 그 후에 이 진짜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재적등본을 보니까 이 생판 모르는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 계시고 연락처도 모르고 DNA 검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친세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당시에 그 딸의 출생신고를 부탁하면서 썼던 친모의 편지가 다행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친모의 언니가 이게 사실이 맞다라는 진술서도 작성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결국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를 했고, 그래서 이 외국에 계신 이 모르는 사람의 자녀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인지청구는 언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인지청구는 그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이미 그러면은 다른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 시에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지만요.
아버지가 사망 후에 인지 청구를 한 경우라면은 아직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되는데요.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인지 청구 소송을 다 진행하고 보니까 아버지 사망 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다 상속받고 처분도 끝낸 경우라면은 혼외자는 그 다른 상속인들에게 내 상속분만큼의 가액을 돌려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상속재산이 이미 생전에 모두 증여되었다던가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럼 인지를 받은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지 후에 그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찾아보니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해서 상속재산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 경우에는 이미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역시 한번 예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혼외자로 태어난 A씨는 생전에 한 번도 부친과 동거한 적이 없었고요. 부친은 생전에 A씨를 인지라는 것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A씨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부친이 보내준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인지 청구해소를 제기했고요. 결국 법원은 A씨를 부친의 친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다소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혼외자로 태어난 B씨는 아버지와 그 처의 자녀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불륜 관계이던 친모가 이 B씨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B씨한테 아버지의 체납세무 1억 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는 이 빚을 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상속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혹은 그 생전에 증여하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아무런 권리도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빚을 막고자 한정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신사동의 부동산을 아주 한 80년대에 취득해서 그 후에도 계속 강남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수십억 이상의 100억도 넘는 그런 자산가였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처와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하고 그런데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빚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그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B씨는 처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승소해서 1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에 있어서 아주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